자, 그럼 두 번째 발표는 베트남 2020 재난 극복 과정에서 발휘된 대내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배경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에 있는 백용훈입니다. 어, 그, 지난, 이제 베트남 2019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리뷰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 지난 해랑 차이점은 이제 지난 해에는 이한호 선생님께서 정치와 대외 관계 파트를 맡아주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수월하게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혼자 이 내용을 다 이제 다루게 되어서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20년의 베트남 특징을 요약하는 차원에서 이 제목을 재난 극복 과정에서 발휘된 대내외 리더십으로 이제 정했는데 이제 좀 추정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에 뭐 전 국민의 단결, 단합 뭐 이런 걸 이제 추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10월, 11월에 중부지방 그 자연재해도 있었기 때문에 이 포괄하는 의미로 이제 재난이라고 했고요. 그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재난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뭐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응을 잘했다라는 이제 어떤 긍정적인 관점이 내용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경제나 정치나 대외관계 측면, 특히 이제 한국과 이 베트남 관계에서도 짚어야 할 부분을 이제 함께 다루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작성한 이제 2020년 베트남의 한 해를 진단하는 논문은 2월 말에 그 이제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고요. 이 발표 자료는 이제 논문의 내용을 이제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목차를 보시면 이제 1장 이제 머리말에 이제 그 머리말부터 시작을 해서 2장 경제 부문 그리고 3장 정치와 대외 관계 부문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맺은 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논문의 이제 목적은 코로나19 그 대유행이라는 어떤 그 특수한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2020년에 이제 베트남에서 발생한 뭐 경제, 정치, 대외 관계의 주요 사안을 이제 검토하려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자료는 이제 주요 사건이 있을 때 그 이제 발행된 현지의 어떤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어, 그 2장의 경제 부분에서는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의 그 주요 거시 경제 지표를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제12기 당중앙집행위원회 2016년부터 2021년 올해 이제 임기가 종료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 이제 5년간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를 이제 파악하고 평가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3장의 이제 정치 부분에서는 이제 2019년을 이제 숙정의 해로 이제 부를 수 있을 만큼 어떤 그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 이런 처벌이 진행이 됐었는데 2020년에도 이제 지속된 부정부패와 관련된 그 주요 사건이랑 판결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개최된 제13차 공산당 대회의 결과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주요 특징을 짚어봤고 그리고 이제 3-3번 보시면 이제 대외 관계에서 아까 이제 어머니 선생님이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던 이제 아세안 의장국 베트남의 역할, 그다음에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의 베트남 역할 이걸 정리했고 그다음에 3-4에서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갈등 문제 이런 순서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지속된 그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베트남에서는 어떤 시기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우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는 보시면 누적 확진자의 수와 이제 분기별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우선 그 누적 확진자 수 그래프를 단순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서서히 증가하는 구간과 그다음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시기 요렇게 확연히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의 구간이 상당히 이제 짧다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그 노란색 화살표는 이제 지역 사회 감염이 발생했던 시기이고, 그다음에 이 빨간색 네모 박스에 해당하는 시기는 이제 감염 사례가 없던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확산 시기와 지역 사회 감염이 없는 시기로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 이런 점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빨간색 구간이 이제 지역 사회 감염이 없던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증가하는 이유는 해외 유입 사례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지난달 이제 1월 27일부터 이제 베트남에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제 아주 급속하게 퍼졌는데, 원래 이제 그 7월 말에 그 다낭에서부터 시작된 감염이 베트남에서는 이제 1일 신규 확진자 수 기준으로는 가장 이제 규모가 컸습니다. 1일 기준으로 55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91명까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빨리 퍼지고, 전국 이제 적인 단위로 이제 퍼져서 뭐 그 때문에 이제 공산당 대회도 하루 일정을 앞당겨서 폐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최근에 이제 감염은 한 30명에서 50명 사이가 유지가 되다가 2월 17일부터 발표되는 집계를 보면 한 20명 아래로 열 몇 명대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보시면 누적 확진자에 보시면 이제 2,362명까지 어느새 늘어났고, 치료 중인 환자가 이제 696명. 그래서 희망적인 점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지만 이제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분기별로 이제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 보시면 이제 1분기 성장률이 3.68%로 그래도 이제 선방을 했는데, 2분기에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0.39로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3, 4분기에는 이제 2.69, 4.48 이렇게 이제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2분기에 부진을 이제 만회를 했습니다. 베트남은 그 바이러스 유입 국가에 대해서 항공편 운항을 뭐 중지시키거나 국가 전체를 이제 제한적으로 폐쇄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뭐 행정구역, 그다음에 뭐 거리, 마을 공동체 사회 이런 데를 통째로 봉쇄하는 방역 정책을 실시하면서 위험 요소를 이제 뭐 과감하게 차단을 시켰는데, 이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3월 초에 저는 이때가 베트남에서 어떤 가장 큰 어떤 뭐 방역 정책을 세우고 뭐 이런 분기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이제 유럽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호치민이나 하노이 두 대도시에서 또 터졌고요. 그래서 특히 하노이에는 이제 바잉마이라는 대형 병원 내 감염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당시에는 바이러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런 모든 이제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국가 전체 뭐 이렇게 확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가방역지도위원회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제 막았고, 이제 뭐 그때의 경험이 그 이후까지 이제 이어져서 뭐 지금도 이번 사태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과 이런 대응 뭐 양상 이런 걸 보면 이 경제 이렇게 갈수록 이 3분기 이후에 안정화가 되는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연관성, 뭐 그렇게 제가 뭐 분석적으로 이렇게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연계성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유행에 따라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긴 했지만 베트남에서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혼란이 줄었고, 기업 생산 활동이 중단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실시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럽발 확산, 그래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 차례만 전국적인 규모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수 소비가 이제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뭐 마이너스 성장이 없었고, 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전체 평균으로 내면 이제 2.91%,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2.91%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경제 파트를 보실 텐데, 주로 이제 베트남 경제 얘기할 때 이제 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특히 베트남은 이게 중요하죠. 교역이랑 투자 요 네 가지 항목이 뭐 지표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제 2018년과 2019년에 GDP 성장률이 각각 7.08 그리고 7.02 이렇게 상당히 고성장을 이어왔는데, 2020년에도 사실 6.5에서 6.8 이렇게 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2.91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1인당 GDP가 2,779달러라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고 그 산업 부문별로 보시면 이제 농림수산업, 뭐 공업 및 건설업, 서비스업 이렇게 각 부문별로 이렇게 증가했고 농업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년생 작물, 뭐 주요 축산물, 새우 생산량이 증가를 했고 베트남이 이제 특히 공업과 건설업 이게 이제 그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이제 부문이어서 중요한데 특히 가공이랑 제조업이 5.82%로 이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TV나 뭐 이동통신기 부품, 그다음에 철강 이런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그 미국이랑 그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섬유나 의류 가공업 이런 거는 수출 주문량이 줄였기 때문에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서비스업 부문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여행이나 인구 밀집 행사 수요가 이제 줄어든 반면에 온라인 쇼핑이나 뭐 모바일 앱, 전자상거래 요런 거는 이제 개인 소비 활동을 촉진 해서 이제 요런 부분은 뭐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했고 그다음에 쌀, 뭐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식료품 가격이 상승을 한 게 이제 반영이 된 거고 그 이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의약품 가격 그다음에 이제 2015년에 이 발표된 게 있는데 교육기관의 등록금 징수 관련 시행령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교육비가 상승했다. 그거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문화 관광, 특히 이제 패키지 여행 이런 부분은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교육 부문 보시면 팬데믹과 이제 글로벌 무역 질서 혼란 이런 뭐 영향 하에서도 베트남은 이제 다자 무역 협정, 그다음에 이제 GVC를 심화로 인해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뭐 주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수출입 총액이 전년 대비 4%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품 교역, 상품만 따지고 보면 이제 5,454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수출액은 뭐 2,826, 그다음에 수입액 2,627 정도로 해서 수출이 7.0% 증가했고 이 상품 교역 수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데 이제 19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2019년에 흑자가 110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번 2020년에 이제 훨씬 능가하는 199억 달러, 거의 2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고 지난 5년 연속 흑자 중에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8월 기준으로 그 베트남이 이제 EU와 자유무역협정 그 FTA 그 발효가 됐는데 그 영향에 따른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됩니다. 조금 더 뭐 자세하게 품목별로 기준 금액을 한번 보시면 뭐 기계 장비 도구가 전년 도구 및 기타 부품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수입의 경우에는 그 생산용 자재가 93.6%대 소비재가 6.4% 그래서 여전히 생산용 자재 수입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시면 미국이 여전히 최대 수출 시장이고요. 그 다음이 뭐 중국, 그다음에 EU, 아세안, 일본, 한국 순입니다. 한국은 전년 대비해서 이제 3.2% 감소한 191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원자재 수입 시장이고 그 다음이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한 469억 달러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투자 보시면 그 2020년 12월 20일 기준으로 등록된 그 외국인 직접 투자 자본의 규모는 285억 달러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25% 감소한 수치이고 부문별로 보시면 가공, 제조업 부분에 뭐 집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별로 보시면 싱가포르가 이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 일본 이런 순인데 그 중국 자본이 베트남에 많이 이제 들어온 것으로 이제 그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을 점이 이제 싱가포르가 가장 그 비중이 많고 이제 금액도 많은데 사실 이게 이제 싱가포르 자본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 거여서 싱가포르 이제 우에서 들어온 걸로 치면은 이제 싱가포르와 한국이 그 투자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거의 뭐 유사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그
사회주의 지향 그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이 소유 부문이 공존하는 그런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 이제 제목을 보시면 이제 베트남 경제의 이 특징이 뭐 국유 경제, 그다음에 민간 경제, 외국인 투자 부문 뭐 이렇게 그 서로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경제 체제를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 뭐 국유 경제가 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 부문의 발전, 이게 이제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 부문을 이제 강조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환경 문제라든가 기술 이전 이런 거에 강점을 두면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려고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최근의 그 특징을 보면,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중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민간 기업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진시키고 이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계속 이행 중인데, 이 코로나라는 어떤 변수도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설정된 목표에 비하면 매우 더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이제 2017년부터 20년 사이에 이제 128개 기업을 이제 민영화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37개, 28%의 이제 그 민영화된 된 이제 기업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장한 자국 민간 기업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뭐 포브스에서 발표하는 그 리스트에 따르면 이제 베트남인 6명이 포함이 되었는데, 주요 이제 회사 이름을 보시면 아마 뭐 아시는, 요즘에 많이 이제 그 거론이 돼서 아시는 회사도 보이실 겁니다. 빈그룹, 뭐 비에젯 항공, 그다음에 기아차 조립 생산하는 찌영하이 자동차 혹은 이제 타코라고 하고, 태콤뱅크, 뭐 호화파 철강회사, 마산 유통회사 이렇게 이제 이름을 올렸고, 그 각 이 기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빈그룹은 그 전자, 뭐 자동차, 휴대폰, 인공지능 이런 이제 기술 산업 분야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뭐 대형마트, 그다음에 뭐 농산물 유통 이런 걸 했는데, 이걸 이제 그 여기 보시면 마산그룹에 매각을 하고 사업에서 철수를 하고, 기술 관련된 분야에 집중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에젯 항공은 다들 아시듯이 이제 뭐 항공회사 그다음에 이제 국내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는데, 이제 국제선 노선에도 확장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코는 이제 베트남 최대 자동차 조립 생산 업체이고, 최근에 그 유럽 브랜드 생산에 이제 농업 뭐 부문 투자 이런 것도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아팟 그룹은 베트남 이제 최대 철강 생산 기업이고, 뭐 대규모 복합 단지 건설로 생산량을 확대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최근 5년 사이에 이런 이제 기업들의 순위 변동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의 성장이 돋보인다, 이게 뭐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FDI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정부는 이제 FDI 유입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국내 기업의 제조와 이제 수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주도형 FDI 성장 모델을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너무 이제 외국인 투자자를 선호한다,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어서 최근에 이제 정부는 이 그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국 민간 기업에 대해서 평등, 보호, 장려, 기회부여 이런 어떤 4가지 핵심 원칙을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기업군별 수출의 비중인데, 보시면 2019년과 2020년에 국내 기업군과 외국인 투자 기업군의 비중을 보시면 한 뭐 30대 70 정도 되죠. 그래서 2016년 이후부터 이제 30대 70 내외의 비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래쪽 그래프 요걸 한번 보시면 기업 군별 수출액 증가율입니다. 앞에 위에 거는 이제 기업 군별 단순히 수출의 비중이고, 이거는 기업 군별로 수출액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2018년과 2019년을 보시면 이제 국내 기업군의 수출액 증가율이 FDI 기업군에 비해 높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경제가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그 작년에 그 리뷰 논문에서도 해석을 했는데, 2020년 보시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내 기업군의 교육이 마이너스로 이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취약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보셨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거둔 이제 경제 성적표는 1차적으로 이제 지도부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이고 뭐 즉각적인 그런 방역 조치로 인해 달성한 성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제 대부분의 그 사람 이 학자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앞서 보셨듯이 이제 베트남의 주요 지역 사회 감염은 이제 몇 차례 발생을 했고 이제 그때마다 뭐 잘 방어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정부가 이제 온라인 뉴스 사이트,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사용자 친화적 그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뭐 지역 사회 확성기, 그다음에 감염병 인식 캠페인, 요런 이제 어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이제 마련했기 때문에 대중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획일적으로 제공을 해서 방어에 성공적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뭐 다양한 논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뭐 잘 이제 경제가 이제 잘 이제 성과를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강한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로 베트남은 이제 당이 이 국가를 영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의 역할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텐데 2019년에 이어서 이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건 조사, 판결 이런 게 계속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그 혁명 도덕을 강조하면서 개인주의, 뭐 기회주의, 실용주의, 집단이 이런 거에 이제 대항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전달을 했고, 당을 이제 재정비하려는 의지 이거를 이제 엄청 이제 강력하게 드러냈죠. 그래서 바이러스 진압을 위한 그 동기부여와 이제 그 결과가 이 반부패를 위한 당 지도부의 일관된 메시지 이런 것과 이제 그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이 합해져서 국민들에게 더욱 이제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그 해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총비서 잉호엔 푸종 총비서가 이제 그 이런 그 예전에 이게 화로의 장작을 피우면서 이제 반부패 운동을 강화해 왔는데,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 이제 언론에서도 뭐 누가 장작이 될 것이고 큰 장작은 누구고 작은 장작은 누구인가 뭐 이런 이제 분류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2020년에 그 하노이 인민법원은 특별히 이제 뭐 경제, 직위, 부정부패 관련 사안에 초점을 둘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 실제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된 사안에 대한 사건 그 조사와 그다음에 재판 이런 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그 저기 논문에 리뷰 논문에 자세히 어, 좀 다루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표를 보시면 그 공산당 그 공산당 대회랑 관련된 내용인데 매 5년마다 이제 개최가 되죠. 그래서 새로운 당 규약을 정하고 공산당 지도부를 선출을 하는데 그 베트남은 이제 공산당 대표인 이제 총비서를 정점으로 해서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국가 주석, 그다음에 행정을 담당하는 총리, 그다음에 입법을 담당하는 이 국회의장 혹은 뭐 국회 주석이 각각 이제 권력을 나눠 갖는 집단 지도 체제를 중심으로 그런 이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이제 2011년부터 그 공산당 총비서는 응엔 후종이라는 인물이고, 그 쩐다이꽝이라는 이제 국가 주석이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면서 주석을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초에는 이제 이 응웬 후종 총비서가 고령으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제 차기 서기자 이 총비서의 지위에 오를 것이고 뭐 정치가 어떤 새로운 궤도에 들어설까 이런 얘기가 작년 이제 중반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2016년 제12차 공산당 대회에서도 그랬듯이 대다수의 예상을 깨고 응웬 후종 당 총비서가 이제 연임에 성공을 해서 3연임에 성공을 합니다. 이 응웬 후종 총비서는 이제 연령 규정은 물론이고 이제 그 연속 임기를 2회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자격을 얻어서 세 차례 연임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이 연임의 어떤 그 배경은 사실 그 당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명하고 그 경험이 많은 정치국 위원이 연령 제한으로 인해서 물러날 경우에 이제 보수적이고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노련층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젊은 이제 개혁주의 성향이 이제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좀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이런 3년임에 이제 그게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당 감찰위원장으로 이제 반부패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온 이제 응애프 쪽이랑 같이 주도적으로 해온 정국 부엉이라는 그 인물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는 총비서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지만 당내 지지를 받지 못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총비서 자리에 오를 경우에 이제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래서 응웬푸총이 직접 나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산당 대회 후에 당에서 발표한 그 정치국위원회 순위를 조금 이따가 보실 텐데 일반적으로 그 서열 순위에 따라서 이 집단 지도 체제에 해당하는 국가 주석, 총리, 국회 주석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인물이 여기 보시면 그 아래쪽에 응웬 수엄톡이랑 그다음에 판민진, 그다음에 부응딘 후에이고요. 그 이분들은 그 5월 달에 열리는 첫 국회에서 공식 선임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분들의 이제 특징은 보통 이제 그 베트남은 지역 출신에 따라서 보수적이냐 뭐 개혁적이냐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는데 출신 지역을 보시면 이제 그 북부 그다음에 북중부 그다음에 중부죠. 남부 출신이 인사가 없습니다. 그 위에 그 표에서 보시면 그 뭐 이 네 명의 지도부 중에서 한 명 이상의 남부 출신을 항상 이제 두는 게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관찰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이제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13기 정치국의 구성이고요. 그 중앙집행위원회 중에서 그 당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관이고 이제 그에 해당하는 인물이 이제 바로 이제 정치국 위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총 그 18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왼쪽에 네모 박스 안에 그 별표는 총비서이고 이제 표시가 없는 분들은 이제 12기 정치국위원, 직전 그 정치국위원 중에서 재선임된 분 8분, 그다음에 세모 표시가 비서국에서 정치국으로 이제 오신 선임되신 분들, 그다음에 화살표 세 분은 처음으로 정치국 위원직에 오르신 분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당대회 결과 분석에 대해서는 이한우 선생님, 서강대에 계신 이한우 선생님께서 계속 이거를 분석해 오고 계신 어떤 뭐 독보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제 논문이 이제 출판이 될 텐데 그 선생님 글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외 관계 보시면 베트남은 이제 2019년에 기준으로 보면 뭐 유엔의 193개국 가운데 189개국과 공식 관계 맺고 뭐 다양한 국가와 교육 중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까지 베트남은 15개 자유무역 협정 서명했고 2020년 8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EVFTA 발효됐고 그다음에 베트남 영국 FTA에 서명을 했고 그다음에 37차 아세안 정상회의 최종회의에서 RCEP 서명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활발한 뭐 외교 활동 대외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베트남은 아세안 의장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베트남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한 해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베트남은 그 베트남 내부에서의 이거 평가입니다. 그 아세안의 결속을 다지고 유엔에서 목소리를 강화해서 중국 등 외부적 영향력을 제어하는 데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그리고 이제 자국 내 코로나19 관련된 문제와 자연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상당히 국제사회 문제에 관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완수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2020년 이제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베트남이 제시한 주제가 그 결속과 대응, 뭐 혹은 통합과 대응, 뭐 이런 것인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이제 국경이 폐쇄되고 그다음에 관광과 무역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런 이제 뭐 주제로 그다음에 아까 이재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5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목표 이런 걸 뭐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제기가 됐습니다. 그 당초에는 뭐 강대국들 간의 치열한 어떤 전략적 경쟁이나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이런 뭐 내용, 그다음에 뭐 영내 응징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표 이런 게 강조가 됐었는데 팬데믹 사태 이후에는 뭐 건강 안보 문제 이런 데 조금 이런 것이 더 보완되고 강조가 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뭐 베트남에서 내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점이 아세안 정상회의가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그다음에 관련된 뭐 20개 이상 회의가 관련 회의가 열렸고 80개 문서의 서명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당히 잘 이제 뭐 개최되어서 마무리가 됐다. 뭐 이런 평가,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한 베트남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대외 관계에서 특별히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서 중요했던 사건을 하나 이 논문의 내용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이제 일부 그 언론사들의 자극적인 보도와 기사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이 심각해졌었죠. 그래서 그 사실 이제 베트남에 도착한 그 한국인의 격리 소식을 현지 정서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이 한국인의 시각과 판단에서 소식을 알린 것이 문제의 뭐 발단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이제 각종 뭐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그리고 유튜브에서 재생산되면서 더욱 확산이 됐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해프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래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내용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양국 국민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가치가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서 표출됐다는 점인데 지난번에 뭐 축구 경기를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보셨겠지만 이 한국은 한민족이라는 가치가 이게 상당히 강하고 베트남은 이제 단결, 뭐 단합의 정신, 애국심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민족과 애국의 어떤 기류가 부딪히는 상황 이런 걸 이제 만들면 전혀 이제 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의 친밀감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 상당히 친밀감이 높았습니다. 그게 뭐 한국과 베트남 간의 유교 문화의 유사성 이런 게 항상 강조되면서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아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 대중들은.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이 깊숙이 자리를 해서 어떤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그 공통점, 유사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미묘한 차이 이런 것도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생산과 확대 과정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영상 같은 게 사실상 이제 팩트 체크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다른 국가에 뭐 비해서 훨씬 더 이게 뭐 그런 연계성 이런 게 너무 이제 많으니까 이런 걸 중간에서 조금 팩트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산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그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했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한국에 이제 인터넷 접속을 해서 그때그때 뉴스를 바로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 전달을 하죠. 베트남어로 바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올라오는 뭐 블로그나 뭐 이게 뭐 댓글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전망입니다. 이게 왼쪽은 2021년 그 사회경제발전 계획 12개 부문별 목표치,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건데, 코로나 이전에 이제 준하는 목표치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2021년에 그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3차 당대회에서 한 가지 강조된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전망에서 중요한 지점일 텐데 그 순환 경제 모델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 발전의 방향으로 이걸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점 이게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기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뭐 청정 경제, 그다음에 오염 감소 이런 부분에 많이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 수치를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수연 박사님이 뭐 토론을 한 10분 동안 해주시고 전체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베트남 2020 재난 극복 과정에서 발휘되는 대내외 리더십 토론을 하게 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베트남을 연구하고 있는 육수연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은 내용을 준비를 하셨고 실제로 논문이 나오면 다들 한 번씩들 보시면 베트남이 작년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혹은 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을 이제 저도 들으면서 베트남이 작년에 이랬구나. 그리고 마치 오늘 하루 종일 그 아침부터 그 발표를 들으면서 작년에 되게 어려운 수능이 있었는데 베트남 혼자 좋은 성적을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약간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도 이게 정말 베트남만이 그렇게 성적이 좋았나라는 이런저런 또 의심 아닌 의심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저자가 그리고 발표자가 설명을 하신 것처럼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트남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 정부가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뭐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대내외적인 그 정부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휘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게다가 또 저 역시 베트남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잘했다라는 식의 그 논지를 담은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서 저도 그 점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확진자가 다시 발생을 하기도 하였지만 아까 처음에 그 발표 내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재빠른 대처를 하고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들 통제를 하면서 잘 이겨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뭐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이제 잘 이겨낼 수 있고 잘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국가를 위한 반부패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고 작년에 논문에서 봐왔던 것처럼 논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작년에도 그 부패로 인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 오는 걸 보면서 실제로 베트남이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그 리더십의 결과일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그런 쾌거를 이뤄내기도 하였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 그러한 내용을 자세하고 그 수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발표 내용으로도 다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이 연구가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베트남의 현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뭐 학자나 뭐 학생 대중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그 의문 아닌 의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자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이 재난 극복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리더십이 발휘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그 오늘 발표에서는 별다른 내용을 얘기를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그 본문에는 이 민족이나 뭐 단결성, 뭐 이런 민족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의 민족이라는 것을 베트남 민족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스테레오타입처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민족 의식 막 이런 단결 뭐 이런 표현들을 지금의 베트남 국민이나 혹은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과연 어울리는 표현인 것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미에 보고서의 말미에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오셨던 그 연구 논문의 말미에도 얘기를 하시고 발표에서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민족 정신이나 단결력을 보여주는 것들이 뭐 지금의 감염병의 대응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었나 그러니까 원동력이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약간 좀 동의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만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게다가 제목에 막 민족 얘기하고 이런 걸 넣으실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나니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세한 설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이제 보시기에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도 이제 언제든지 계속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현재 지금까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정체성, 뭐 민족성, 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되게 유연한 민족이고, 뭐 실용주의적인 민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했는데, 베트남의 그런 약간 좀 배타적인, 그리고 자국 중심적인 뭐 이런 그런 것들이 특징들이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양상들은 오히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된 시점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이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저자가 이것을 민족 의식이라든지 뭐 단결성이라든지 민족 정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과연 베트남의 모든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넣은 이유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성과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뭐 무역 수지도 재작년에 비해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110억에서 199억, 뭐 200억 가까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외국인 투자 부분에서 발생한 내용들이 오히려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얘기를 하실 때 뭐 전자상거,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수 시장이 죽지 않았다, 그래도 유지가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제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전자상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연구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와 다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는 확실히 전자상거래 그 비율이 높았다고는 해요. 하지만 3, 4분기가 되면서는 사실 그게 그냥 정말 플랫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제로선 된 것처럼 별로 영향을 많이 받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수시장이 어떻게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소비가 있었는지, 그 내수 시장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소비자 산업이나 소비자 부분이나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들이 과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국가의 유능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가 내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했었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간다면, 제목에 맞는 뭐 대내외 리더십이라든가 내부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이 된다면, 베트남의 이런 경제적인 성장이 단순히 외국인 투자 기업의 그 투자만으로, 혹은 그런 경제적인 활동만으로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공산당대회 결과의 정치국 위원들이 이제 특히 북부 우위,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부, 남부도 들어가지 않고 여성도 들어가지 않고 막 이러면서 북부 우위고, 그리고 전임자 위원들이 훨씬 좀 더 많이라기보다 어쨌든 간에 신임자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그리고 또 연령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런 걸 보면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연속되는 지도부 구성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재난 상황에서 발휘된 그 대내외 리더십, 저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내외 리더십의 결과로도 볼 수 있을런지, 이런 게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사실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응원부정이 또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정치적으로 참 많이 문외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한배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그 이슈에 대해서 네티즌 갈등에 대한 부분을 넣으셨는데, 이 글의 전체적인 논지와 어떠한 연결점이 있는지, 제가 그 내용 자체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그또 되게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어쨌든 맨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신 뭐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인 흐름과는 상이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특별히 더 추가한 내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같은 질문이기도 한데 아마 인류학자라서 민족성 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화가 있고 그래서 어떤 민족은 민족성이 있다라는 담론에 대해서 인류학자들은 아마 초기부터 굉장히 강하게 그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알다시피 민족성 담론이 대표성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 이렇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천지고 그다음에 뭐 박제화 시켜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그때그때 이용될 수 있는 구성물이고 뭐 그런 점들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근데 민족성처럼 강하게 믿는 게 없잖아요. 민족성이 있다. 뭐 그러니까 대중들이 믿는다는 거와 그 민족성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거나 또는 정의 가능하다라는 그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도 그 이제 코멘트인데 아까 그 육선 박사가 굉장히 길게 그 얘기를 해서 제 견해를 제 견해를 좀 덧붙인 거고 하나만 더 여기 비슷한 질문에도 비슷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그 굉장히 베트남이 굉장히 잘 통제하고 뭐 통제할 수 있는 이유도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고 또 의외로 경제와 이 방역이 반대일 것 같지만 방역을 잘하는 데들 통제를 잘하는 데들이 오히려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왜냐하면 통제하면 경제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통제한 데들이 경제가 잘 돌아갔으니까요. 이제 그런 점들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 그 베트남을 연구하면서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취약한 점이 있길래 이 점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베트남이 예를 들면 어디 호치민에서 하나 발생하면 막 동네 전체를 다 막아버리잖아요. 구 전체를 막아버리고 막 이건 좀 과도한데 그렇게라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두려움 있고 본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취약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치적으로 그 신뢰를 잃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의외로 백영훈 박사가 주장하는 거와 반대로 의료 체계가 굉장히 취약할 수도 있어요.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질문을 좀 거꾸로 한번 보면 어떨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막아야 되는 이유가 베트남 사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바가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적해 주신 내용을 특히 이제 민족과 민족성 관련된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썼을 때 사실 이제 연구 논문으로 썼으면 그러니까 그냥 방어를 해보면 연구 논문을 썼으면 민족에 대한 개념이랑 이런 걸 좀 해서 이런 거다 이렇게 썼을 텐데 저는 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최송 쌤도 말씀하셨지만 뭐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베트남이 이제 축구를 승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민족의 의미를 상당히 이제 부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국민 전체를 응집하게 만드는 이제 그 기제가 민족성이었고 그게 이제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데까지 이제 가져와서 어떤 연속성의 상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민족이라는 그 용어를 이제 썼는데 이런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용어로 쓸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논문 수정할 때. 그다음에 그 서비스 부문 요것도 제가 그 전자상거래 관련된 내용 요걸 자세히 안 보고 그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 언급에 대해서만 봤어요. 그 수치랑 그다음에 뭐 연말에 이렇게 쭉 길게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요것도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부 대응에 대해서 평가는 영국의 이제 설문조사 그 기관에서 하는 그 내용을 저는 그대로 이제 따라서 이제 다른 국가 어떤 비교 선상에서 놓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워낙 베트남이 이제 월등하게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올해 이제 유지가 되어 온, 그래서 그 단순히 코로나 뭐 대응을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 이제 국민의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가 그걸로 이제 반영되어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국민들이 이제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평가가 높다라고 생각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제 보수주의의 연속성, 이게 이제 대내외 리더십의 결과를 볼 수 있을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응앤푸총이라는 인물은 그 연중에는 이제 그 뭐 이제 연령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지병 한번 쓰러지고 이래가지고 잘 안 나타나고, 사실 응앤수원푹이라는 그 총리가 이 대응에 훨씬 더 이제 그 많이 개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이제 부총리가 상당히 그 저기 부득담이라는 그 부총리가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응앤수원푹은 이제 국가 주석으로 이제 한 단계 이제 올라 지위가 상승하는 그런 게 이제 되고, 반면에 이제 부득담이라는 그 부총리는 이제 정치부 위원회 포함이 안 됐거든요. 사람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당내에 그 파워,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작용을 했다. 보수파들의 어떤 그 영향력, 이게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근데 부득담 부총리는 뭐 유력 가문 출신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런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지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내 보수파들의 이제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려는 그게 이제 많이 이제 반영이 됐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배 관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네, 요거는 그래서 지적사항에 따라서 그 논문에도 마지막에 제목을 조금 이거랑 연결이 되게 했어요. 근데 그 제목마저 민족성에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처리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배 관계가 중요한데, 저는 이 포인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에 그 대외 관계에서 한배 관계를 하나 일부의 내용으로 사실 넣으려고 했는데 내용이 길어져서 하나로 이제 소절로 뺀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